미국이 중동 주둔 미군을 공격하고 있는 이란 군사시설을 폭격하고 이스라엘은 가자시티 전투와 동시에 헤즈볼라 공격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민 50% 이상이 건강보험이 있어도 의료비 때문에 40%는 치료나 처방약을 늦추거나 건너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1,013만 명이 상실한 가운데 71%는 자격이 있는데도 절차를 놓쳐 박탈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이크 존슨 새 하원 의장이 오는 17일 만료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있을지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중동 주둔 미군들을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내 이란 군사시설에 대해 맹폭을 퍼붓고 이스라엘은 가자시티 전투와 동시에 레바논 헤즈볼라 공격도 강화해 확전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미군 기지에 15발의 로켓 포탄이 떨어져 미군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는 러시아와 레바논발 보도가 나왔으나 미국은 이에 확인 없이 보복 공격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동 전쟁이 가자 지구에서 중동 곳곳으로 번지고 미국과 이란까지 개입해 확전될지 모르는 공포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들의 무기 탄약고에 이어 군사훈련장과 지휘부 안가까지 맹폭해 살상하는 공습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펜타곤은 성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으로 F-15E 등 미 전투기들이 출격해 시리아 동부에 있는 이란 지원 무장 세력의 군사훈련장과 북부에 있는 지휘부 안가 등을 폭격해 숫자를 알 수 없는 상당수를 살상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펜타곤은 10월 17일과 11월 8일에 이어 12일 저녁에 실시된 세 번째 공습은 시리아와 이라크를 중심으로 중동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란 지원 무장 세력에 대한 보복이고 더 이상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최정예 공화국 혁명 수비대로부터 자금과 무기, 훈련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무장 세력들은 시리아, 이라크, 멀리는 예멘에서 로켓포를 쏘고 자폭 드론을 날려보내는 수법으로 10월 17일에 현재까지 48차례 공격해와 미군 56명이 부상당했다고 미 관리들은 확인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레바논 언론들은 시리아에 있는 미군 기지에 로켓포탄이 15발이나 떨어지는 바람에 미군 사망자까지 발생했다고 보도했으나 미국은 아직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펜타곤은 10일 밤 지중해 동부에서 군용 헬기가 공중급유 훈련 중 추락해 사이프러스에 증파된 특수부대원 등 미군 5명이 사망했으나 적대 행위에 의한 격추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시티에 진격해 병원을 포위하며 병원 지하에 은신해 있을지 모르는 하마스 대원 색출 제거 작전을 지속하는 동시에 북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레바논을 근거지로 삼고 있는 헤즈볼라 공격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이란 지원 무장 세력 공격을 한층 강화하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본격 충돌하는 쪽으로 확전되는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확전을 우려해 보다 강력한 보복 공격을 가하겠다는 펜타곤의 계획을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확전을 억제하기 위해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호와 순양함과 구축함 등 세 축으로 구성된 스트라이크 전단을 지중해에 배치해놓고 있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호와 역시 세 축으로 된 또 다른 스트라이크 전단은 페르시아만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항공모함 한 척은 해군 7,500명과 군용기 70대, 순양함 한 척, 구축함 2척 등으로 구성된 스트라이크 전단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무기한 잠수작전이 가능하고 핵탄두 미사일 12기를 비롯해 150여 발의 정밀유도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 한 척을 지중해에 급파했음을 의도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앞서 미 해병 신속 원정군 2,000명과 사드나 패트리오트 미사일 방어망 12개 포대와 900명도 중동 지역에 증파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민들의 50% 이상이 건강보험을 갖고 있어도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40%는 진료나 치료, 처방약을 늦추거나 건너뛰고 있어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의 30% 이상은 의료비 빚까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선 이제 무보험자들뿐만 아니라 각종 건강보험을 갖고 있어도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다고 CBS 뉴스가 13일 보도했습니다. 커먼웰스 펀드가 처음으로 헬스케어 비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하는 근로계층의 51%나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직장 의료보험을 갖고 있는 근로자들이 43%로 그나마 제일 낮은 반면 ACA 오바마케어나 민간보험 등 개인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민들은 57%로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 건강보험인 노년층과 장애인들의 메디케어 이용자들 중에서도 51%나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고 저소득층이지만 매우 저렴함에도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45%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진료나 치료, 처방약 등을 연기하거나 아예 건너뛰는 비율을 보면 미 국민 전체에서는 38%이고 직장의보 이용자들은 29%로 낮은 편이나 개인보험 37%, 메디케이드 39%, 메디케어 42%의 순으로 높아졌습니다. 당연히 건강보험 없는 무보험자들은 64%가 진료나 치료, 처방약을 늦추거나 건너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스케어를 미룬 미 국민들은 절반을 넘는 57%가 건강이 더 악화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직장의보 이용자들은 54%, 개인보험은 61%, 메디케이드는 60%, 메디케어는 63%가 제때에 진료나 치료받지 못해 건강이 나빠졌다고 밝혔습니다. 내지 못한 의료비 빚을 갖고 있다는 미국민 비율은 전체에서 32%에 달했습니다. 직장의보 이용자들은 30%, 개인보험은 33%, 메디케어도 33%나 됐으며 본인 부담이 적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21%로 조사됐습니다. 무보험자로서 의료비 빚을 지고 있다는 미 국민들은 4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의료비 빚을 보면 $500에서 $2,000 사이가 36%로 가장 많았습니다. $2,000에서 $5,000 사이는 26%였고 $5,000 이상 의료비 빚을 지고 있다는 미국민들도 22%나 됐습니다. $500 이하는 15%에 그쳤습니다. 특히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받는 경우 치료비가 수천, 수만 달러에 달해 병원 측의 할인이나 비영리 기구들의 도움 없이는 의료비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고 결국 의료비 파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의 저소득층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에서 4월 1일 무려 1,013만 명이나 혜택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들도 최소 200만 명이 포함됐으며 전체의 71%는 자격이 있음에도 갱신 절차를 놓쳐 박탈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팬데믹 국가보건 비상사태의 종료로 저소득층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혜택을 무려 1,013만 명이나 상실하는 의료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보건 비상사태의 종료로 지난 4월 이후 메디케이드 혜택을 갱신받은 이용자들은 1,840만 명인데 비해 1,013만 5천 명은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1,013만 명의 상실자들 가운데 어린이들이 최소한 200만 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체 상실자의 71%로 메디케이드를 계속 이용할 자격이 있음에도 갱신 절차를 놓치는 바람에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과 주정부에서 거의 반반씩 재정을 부담하고 있어 각 주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선 100만 명이 갱신받았으나 21만 명이 상실했고 상실자의 71%는 절차를 놓쳤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릴랜드에선 51만 명이 갱신받은 반면 13만 명이 상실했는데 그중 절반인 51%는 절차를 넘겼기 때문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에선 200만 명이 갱신받은 반면 73만 명이 상실했는데 그중 88%나 절차를 놓쳤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에서는 67만 명이 갱신받은 반면 120만 명이나 상실해 절차를 넘겨 상실한 사람들이 약 2배나 많았습니다. 플로리다에선 150만 명이 갱신받은 데 비해 73만 명이 상실했고 그중에 51%가 절차를 놓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에서는 130만 명이 갱신받은 데 비해 65만 명이 상실했고 그중에 52%가 절차를 넘겼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디케이드를 어느 날 갑자기 상실한 저소득층은 특별 등록을 통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정부 보조를 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오바마케어 등록이 시작됐기 때문에 12월 15일까지 다시 등록하면서 자동으로 메디케이드 대상자로 분류되고 재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메디케이드에 등록돼 저소득층 정부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때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넘은 미국민들은 새로운 등록 기간에도 메디케이드에 재가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이크 존슨 새 하원 의장이 이른바 2단계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18일 새벽 0시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있을지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존슨 하원 의장은 임시 예산안에 다른 사안을 부착하지 않는 클린빌로 하되 연방정부 예산을 둘로 나눠 내년 1월 19일과 2월 2일까지 각각 쓸 수 있는 2단계안을 내놓고 있는데 공화당 내 보수 강경파들은 반대하고 있으나 잘하면 공화당 과반과 민주당의 지지로 통과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이크 존슨 새 하원 의장의 지도력이 첫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에 따라 연방정부 셧다운을 모면할지 이번 주에 판가름 납니다. 현재의 임시 예산은 11월 17일 자정에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또 다른 예산안을 확정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18일 0시 1분부터 연방정부가 다시 셧다운, 부분 폐쇄하게 됩니다. 데드라인이 임박해지자 마이크 존슨 새 하원 의장은 당내 보수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와 중도파 의원들, 새출의원회 의원 등과 잇따라 회동을 갖고 이를 절충한 이른바 투스텝 임시 예산안을 제시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새 하원 의장은 내년 초까지 쓸 수 있는 임시 예산안에는 예산 삭감, 전비 지원안, 국경 안전 비용 등 다른 사안들을 부착하지 않는 클린빌로 제안했습니다. 대신 국방 예산과 농업, 식품, 교통주택, 도시개발 예산은 내년 1월 19일까지 지출토록 하고 국무, 법무, 상무, 노동, 보건복지부 등 다른 예산은 내년 2월 2일까지 사용토록 데드라인을 둘로 나눴습니다. 보수 강경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스라엘 등 전비 지원과 국경 안전 강화 예산은 별도의 법안으로 추진하고 국방 예산도 다른 예산보다 짧은 데드라인을 잡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반면 당내 온건파, 나아가 민주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다른 사안을 부착하지 않는 클린빌로 제안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화당 보수 강경파들은 대폭 삭감이 빠져 반대표를 던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공화당 온건파들은 셧다운을 피해야 한다며 지지할 태세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도 너무 복잡하다며 난색을 표시했다가 클린빌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에서는 이번 주에 존슨 새 하원 의장의 2단계 임시 예산안을 심리해 데드라인을 하나로 통일하는 등 일부 수정안을 토의하고 표결에 붙여 새로운 임시 예산 지출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진통을 겪어야 하겠지만 취임 3주째인 마이크 존슨 새 하원 의장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 존슨안을 주축으로 하는 새 임시 예산안이 17일 자정안에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일단 18일 새벽 0시 1분부터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되는 초시계가 멈추고 내년 1월 중순까지 연간 예산안 협상을 벌여 최종 연방정부 예산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존슨 새 하원 의장은 전임자인 케빈 메카시와는 달리 정통 보수파 출신이어서 새 정파들로 나뉜 공화당 하원에서 극심한 내용을 피하며 조율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2024년 11월 5일 실시되는 차기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본격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령과 지지율 하락으로 승산 가능성이 하락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불출마해야 한다는 민주당 내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사당 점거 사태 의혹 등으로 출마 자격을 박탈당할 위험이 여전해 양당 모두 대선 후보 교체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2024년 11월 백악관 레이스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바이든 트럼프 간의 리턴 매치, 재대결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에서 동시에 바이든과 트럼프가 아닌 다른 대통령 후보들이 맞대결해
차기 백악관 주인을 결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8일자에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고 부시 백악관에서 정치 고문을 지낸 칼 러브의 칼럼을 싣고 미국 유권자들은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아닌 다른 대통령 후보들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을 때인 지난 4월 말 NBC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불출마 요구 여론이 70%, 트럼프 불출마는 6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주당원들의 51%, 공화당원들의 33%도 불출마를 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출마해야 한다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6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차기 백악관 주인을 결정할 6대 경합지들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위스콘신 한 곳을 제외하고 펜실베니아, 미시건,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등 5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고 있다며 재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합지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인단 19명이 걸린 핵심 표밭 펜실베니아에서는 4포인트, 16명이 걸린 조지아에서는 6포인트, 15명의 미시간에서는 5포인트, 11명의 애리조나에서는 5포인트, 6명의 네바다에서는 10포인트의 격차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려 압도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9월 10일자 칼럼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꺾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면서 바이든 해리스 팀은 2024년에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아직 출마하지 않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지사, 이번 11월 7일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앤디 비슈어 켄터키주 지사, 전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 여사 등이 대안인물로 거명되고 있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에서는 압도적 1위를 1년 넘게 달리고 있어 차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다시 선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4건의 형사기소와 1건의 트럼프 자산 부풀리기 사기 혐의에 대한 민사재판 등 사법 리스크가 본격 조여오고 있어 백악관 재입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6대 경합지들 중에 5군데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으나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화당원의 6%가 트럼프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혀 승부가 완전 뒤집힐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사당 점거 사태와 관련해 특별검사와 워싱턴 DC 연방지법 판사가 내년 3월 4일부터 신속재판을 강행해 조기에 유죄 판결까지 끌어낼 채비를 하고 있고 반란을 부추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출마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투표용지에서 이름이 빠지게 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